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가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고 그 전에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확정이 됐죠. 이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인 3월 25일부터 시작되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 선거는 4월 7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결혼 시즌과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 이어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인데 각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할인해주는 우대금리를 0.2% 정도 낮췄고 결과적으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기존보다 더 올라가서 주택매매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음료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어서 맥주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부정했던 한 맥주 회사는 한 달여 만에 말을 뒤집고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1.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은 맥주 세율 상승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 신고를 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가 0.5% 인상됐고 매년 주세가 오를 경우 생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가 다른 주류 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죠. 이는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 백신 누적 접종자는 68만 560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23일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꽤나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는데요. 낮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교차 크게 벌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연예가 소식은 스타 주민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스타 주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눌 스타, 국민 누나에서 이제는 월드 스타로 그래서 오스카행 특급 열차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나이 놀라지 마세요. 75세로 데뷔 55년 동안 뻔한 연기가 아닌 파격적인 연기 변신들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배우죠. 사실 75세라고 생각해보세요. 빠르면 55세의 정년, 65세에 보통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수명 길어져서 뭐 먹고 사나 이거 한참 걱정할 때인데 이분은
연기 정점을 찍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70을 넘은 나이에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심지어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됐다라고 네. 하니까 오늘부터 제 롤모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는 월드스타가 된 배우, 이 배우 누군지 궁금하시죠? 김소연 씨가 또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자, 파격의 아이콘 월드스타는 누구? 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데뷔를 한 이분의 스크린 데뷔작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화는요,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을 했고요. 당시 인기가 좀 좋았을 뿐더러 스타를 예고했습니다. 그 당시 인기 주간지였던 썬데이 서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연기파 식모, 3년 만에 영화 스타. 야, 작품도 작품이지만 영화 스타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야, 이분은 내 누군지 알겠는데.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 보이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데뷔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어쨌든 이 영화에서 어떤 역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이분은요, 연기? 새로운 여성상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선한 충격, 파격을 좀 안겨줬고요. 네. 한국의 판무 파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서 통해서 이분이 정말 배우로서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그뿐만이 아니라 산체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최고의 배우가 네. 된 거죠. 그렇죠. 네. 이분의 데뷔가 앞서 얘기했지만 1966년, 그러니까 올해로 데뷔 56주년을 맞은 건데요. 이 영화가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영화가 개봉한 시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71년에 개봉을 했고요. 어떤 역할이었냐면 이제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집안의 집 주인에게 순결을 잃고 임신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식모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목이 바로 이재용 우리 MC님이 알고 계시는 그거겠죠? 화녀입니다. 화녀. 네. 아니, 이거는 이 영화는 감독도 유명하잖아요. 뭐 김기영 감독. 네, 우리나라 그렇죠.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불리고 그럼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김기영 감독님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분이요, 고 김기영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불릴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영감을 많이 받은 배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 촬영 중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영화 상황을 찍을 때 말해주지 않고 몰래 찍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이분을 제외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짜고서 굉장히 좀 싫은 장면을 좀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몰래 찍었다 그러면. 여배우잖아. 네. 뭔지 알겠어. 노출신? 그렇지. 그렇죠. 그거 아니야. 노출신이었을 것 같은데. 노출신도 굉장히 끔찍하고 정말 싫고 뭐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그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끔찍하고 뭐예요, 내가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남자 배우하고 배드신을 찍었어. 사전에 얘기 없이. 사전 얘기 없이. 그 그러면 정도면 싫으실 수 양호하죠. 있죠. 양호하다고 양호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좀 설명드리면 위에서 어떤 동물들이 떨어지는데요. 동물이 떨어져? 마구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훗날, 비슷해요. 훗날 이 배우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물이라고. 나만 모르고 모두가 알았던 정말 끔찍한 촬영. 뭐가 떨어졌을까요? 바퀴벌레와 비슷한. 벌레가 아니고 동물이라고. 동물. 근데 그러니까. 마구 떨어졌어요. 마구. 동물이면 무게가 나가니까 다칠 텐데. 그러니까 바로 그거 드리겠습니다. 크면 안 되죠. 바로 쥐입니다. 쥐가 벼락처럼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고 김기영 감독 영화에 유독 그 쥐가 많이 등장하긴 했어요. 사실 저 이 두 영화 봤기 때문에 지금 막 속으로 그 장면 생각나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의 알프레드 히치콕이다. 이게 이제 이 여기서 연기파 식모라고 이분을 이제 표현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영화 한여로 치면 전도연 씨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연기파 식모인데 이 한여는 뭔가 멋스럽잖아요. 이 화녀 충녀에서는 특히 화녀에서는 쥐가 이렇게 우악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어떤 잔인하게 이거보다 공포스럽게 너무 긴장미 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분의 아들, 고 김기영 감독의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으로서 이제 어렸을 때를 추억하는 거죠. 집에서 쥐 10대 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육도 하고 훈련도 시켰대요. 영화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하얀 쥐였는데 네. 영화 촬영 전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분은 그게 쏟아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배드신보다 더 무섭죠. 네. 네. 그런데 이 김기영 감독님의 아드님, 이 집에서도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대 마리였는데 이게 번식을 너무 잘해서 촬영 다 끝나고 났는데 이게 수백 마리로 불어나가지고 이 아드님이 자고 있으면 막 이불 안으로 이 쥐가 들어오고 그랬대요. 아유.
사실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만 해도 놀라잖아요. 근데 그죠. 떨어진 걸 확인했는데 쥐다. 이러면 저는 촬영장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전국적으로는 쥐잡기 캠페인 벌어주기를. 게다가 흰 쥐를 칠했으니까 더 얼마나 글쎄 말이에요. 징그럽죠. 그렇고, 그렇죠. 이분도 정말 다시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싫었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힌트는 이제 영화에 대한 힌트였는데 두 번째는 드라마에 관련된 네.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힘들었던 역할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배우들 다 얘기하던데요. 사극 대사 긴 거. 이거 정도죠. 대사량 굉장히 많아서. 네. 저도 뭐 그렇게 출연 많이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 넘어가면 너무 아이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대사량만 많아서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드라마가요, 스타 작가가 집필한 홈 드라마였었는데 대사량이 문제가 아니라 시를 외웠어야 됐다고 해요. 근데 시를 외우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시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성을 살리면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싫었냐면 시인만 보면 증오할 정도로 시인이 너무 싫을 정도로 그게 싫었다고 해요. 완전 네네. 질려버린 거네요. 네, 너무 아니 질린 그리고 거죠. 대사는 웬만큼 조금 한두 글자 틀려도 되지만 시는 정말 한 글자도 틀리면 안 틀리면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드라마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어요? 인기 대단했죠. 1995년 11월 18일 첫 방송 이후에 1996년 4월 16일 주간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요. 이후 종영 때까지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7월 21일에는 시청률 50%를 돌파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드라마였죠. 두 대단한 번째로 인기였네요. 드라마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욕탕집. 목욕탕집 남자들입니다. 여기 누군지 딱 알지? 네, 이제 뭐 다들 뭐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인 씨가 봤어요, 아니, 이거를요? 요즘에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방송에서 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서 살짝 봤는데 네. 제가 맞춰도 되나요? 네. 네, 아이, 그러시죠. 그럼요. 네. 배우 윤여정 씨. 그렇습니다. 75세 맞죠? 월드스타가 된 윤여정 씨입니다. 네, 요즘 그 신조어 중에 윤며들다라는 네? 신조어가 있어요. 윤며들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윤며들다. 이게 뭐냐면요. 윤여정에게 스며들다라는 유행어 겸 신조어라고 합니다. 윤여정이 며느리가 된다 뭐 이런. 전혀 예상도 못한. 네, 아드님 두 분이 계시긴 하죠. 네. 이처럼 뭐 윤며들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 뭐 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인이 그야말로 윤여정 씨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월드스타 윤여정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월드스타 윤여정의 터닝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 월드스타 윤여정의 터닝 포인트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윤여정 씨를 있게 만든 그야말로 이제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계기인데요. 키워드 바로 공개합니다. 대학 진학입니다. 대학 진학? 배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대학 진학이라고. 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꿈이었었나? 근데 대학 연극영화과 안 나온 거. 네, 네. 국문과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고2, 고3 때부터 위궤양 때문에 너무 아팠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아프면 이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업 일수도 굉장히 모자라는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낙제를 하면 그 당시에 시집을 가는 게 좀 어려울까 봐 다행히 낙제를 시키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이화여고를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화여고에서 어느 대학을 가면 얘가 반에서 몇 등 정도 했겠구나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알게 된대요. 근데 윤여정 씨 이게 너무 싫었대요. 내가 반에서 몇 등인지를 알려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상향 지원을 하자. 그래서 아주 높은 곳을 넣고 내가 그냥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로 이제 좀 시간을 돌려보면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시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화여고다 하면은 경기 여자고등학교 네. 다음으로 뭐 명문고등학교 거의 동등한 정도의 이제 명문고등학교라 사실 그때 거의 이화여고 나왔다 그러면 이화여자 대학교 네. 나온 것만큼이나 네, 네. 그랬던 시절이죠. 네, 이런 윤여정 씨가 H대학교 국문학과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진학을 한 후에 엄마에게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엄마한테 줘야 되겠다,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 진학 말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왜 효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냐면 엄마에게는 윤여정 씨가 굉장히 대스타였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왜냐하면 글짓기 대회를 나가면 1등하고 웅변 대회를 나가면 또 1등을 하고 나가는 곳마다 1등을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었던 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후에도 뭔가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찾아보니 그게 바로 탤런트였다고 해요. 이 당시만 해도 이 영화 배우보다 탤런트라는 이 신직업이 다시 나오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윤여정 씨 표현입니다. 탤런트라는 직업은 이순재 선생님처럼 뭔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다라는 인식이 살짝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윤여정 씨를 먼저 알아본 분이 있었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김재영 PD 분이신데 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TBC, 지금은 없어졌죠. 거기 어린이 열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요 윤여정 씨와 남동생을 여기서 견학을 시켜줬대요. 이 프로그램 어린이 열차. 근데 그때 이제 윤여정 씨가 예쁘고 눈에 딱 띄었는지 이 김동건 아나운서 옆에서 선물 주는 요런 보조 출연. 어렸을 때. 네, 그렇죠.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요 공채 시험 본다, 탤런트 공채 시험 본다, 봐라 해서 응시를 했고 당당히 그때 당시에 공채 3기로 TBC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배우 탑스타들이라면 한 번씩들 한다는 장희빈 역할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탑스타에게나 기회가 온다는 장희빈 씨. 1대가 김지미 씨였고 2대가 남정임 씨였고 3대 윤여정 씨가 했는데 윤여정 씨 이때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어요. 왜? 너무너무 독하게, 너무너무 표독스럽게 장희빈 역할을 잘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캐스팅이 된 게 뭐 PD가 연락이 와서 제작사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청자가 뽑아준 역할이었다고 그래요. 시청자가 배우를 캐스팅하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드라마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장희빈 역할에는 어느 배우가 어울릴까요? 했는데 그 1등이 윤여정 씨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장희빈으로 안방극장 한번 탁 섭렵하고 그 뒤에 또 바로 인기작 이어집니다. 1972년도였는데 김수현 작가의 새엄마 요거까지 하면서 요 72년을 생각해 보시면 71년 화녀, 72년 충녀, 또 72년 안방극장에서 새엄마 완전히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하며 인기 스타 등극했습니다. 이때도 여론조사를 했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시청자의 눈이 정말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윤여정 씨를 딱 선택을 했고 장희빈 역할을 맡으면서 또 굉장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 윤여정의 터닝포인트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이렇게 잘 나가던 윤여정 씨가 갑자기 연기 활동을 쉬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사랑입니다. 일과 사랑. 일과 사랑. 근데 앞서 저희가 연예계 흥행 보증 수표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을 잠깐 쉰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본인이 최고의 전성기인 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바로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찾아가던 뭐 쉘브르유산, 세시봉 여기 갔다가 노래 잘 부르는 이분 조영남 씨 보고 두 분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73년에 약혼을 하고 74년에 두 분이 같이 또 미국을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한 10년 정도를 이 아내와 엄마로서 아니 그 스타가 모든 걸 내려놓고 10년이나. 내조의 또 여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 대신 사랑을 선택한 윤여정 씨. 미국 생활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조영남 씨가 이렇게 친했던 이장희 씨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신혼생활에 재미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분주해. 사실 탑스타 두 분이 지금 미국에 간 거예요. 조영남 씨 여기저기 노래 부르러 본인도 바쁘고 거기다가 또 윤여정 씨는 가니까 이런 좋은 배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종교 영화에도 출연하고. 근데 요런 조영남 씨의 불만을 알고 윤여정 씨 바로 또 연기 생활 다 청산하고 집안에서 전업주부로서 열심히 아이 키우고 아내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결혼 10년 만에 이제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렇죠. 이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1987년도에 조영남 씨와 이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조영남 씨가 일단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평소 가수 활동으로 자유분방한 생활이 됐다. 그리고 꼼꼼한 성격의 아내와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윤여정 씨 굉장히 조곤조곤 핵심을 찌르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셋이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자기. 네, 그렇습니다. 당시 13살 그리고 5살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윤여정 씨가 직접 기르게 됐었고요. 당시 위자료로 아파트 전셋값은 한 5,500만 원 정도를 조영남 씨에게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5천만 원은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 어머니에게 빌렸었던 그런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네, 이게 근데 5,500만 원인가? 네네. 5,500을 줬는데 처음에는 그게 알려졌어요. 네. 위자료 5,500만 원 받았다. 근데 윤여정 씨가 나중에 얘기해. 이거 뭐 얘기하기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 전셋값 중에서도 500만 원은 우리 엄마가 준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엄마가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다시 내가 하던 배우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재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만만치 않았을 텐데. 10년 만에 지금 돌아왔어요. 네. 재데뷔를 하는데 그때 사실 뭐 들어오자마자 금이 한양 기다린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해요. 조연 정도가 아니라 단역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두 아이 키워야 되고 밥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작은 역할부터 시작했는데 윤여정 씨가 당시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생계형 배우다. 근데 요때뿐이 아니에요. 나중에까지 윤여정 씨가 심지어 칸에 갔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아니 통장에 입금되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돈돈돈 하는 배우로 본 게 아니라 이게 저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요. 이런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이런 것보다 저는 더 삶의 엄중함, 먹고 사는 것의 엄중함을 얘기하는 그 솔직함에 저는 굉장히 더 존경심이 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 대스타가 돌아왔는데 단역부터 했느냐. 돌아보니까 이 촬영장 시스템이 다 바뀌고 네. 주연은 이렇게 주연, 엄마 역할, 시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 다 정해져 있고 본인이 들어갈 그 공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탑 여배우에서 하루아침에 생계형 배우가 네. 된 거잖아요. 네, 윤여정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처참했다. 정말 간결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복귀를 하고 나서 내가 연기를 얼마나 못하는지 이걸 깨달은 게 너무 처참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모두 잘한다, 잘한다, 참 연기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연기를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연기를 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영화 환여, 드라마 장희빈으로 그야말로 스크린과 안방 극장을 점령했던 스타가 네. 이제는 중년이 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데서 오는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아니, 이혼이 무슨 죄라고, 이혼한 여자가 텔레비전에 나와? 아니지. 이런 약간 바로 복귀를 할 수 없는 그런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그게 컸고, 그 다음에, 아니, 이건 또 무슨 흉입니까? 너무 마르고, 뭔가 좀 신경질적이고 예민해 보여. 해가지고, 오히려 이 바짝 마른 몸매, 이것도 또 거부감의 요소가 됐고, 목소리마저. 네. 목소리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야? 목소리도 좀 아닌 것 같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빨리 주연 자리로 가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윤여정 씨 목소리가 특이하잖아요. 네. 약간 쉰소리 같은 허스키한. 허스키한 네, 네. 허스키한데 또 높죠. 네. 네. 근데 멀리서 들어도 윤여정이구나 바로 알잖아요. 하는 독특한 음색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1984년도에 복귀를 했을 때 한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무슨 이게 배우 목소리야. 수채꾼형에 물 내려가는 소리 같아. 이 이제 윤여정 씨 표현 그대로인데 수채꾼형이 뭐냐면 네. 하수구로 물 내려가는 소리 같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윤여정 씨 그 담배 너무 많이 펴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변한 거 아니야? 윤여정 씨 참 또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직접 연관이 있든 없든 내가 담배를 피는 건 맞다. 근데 언제 배웠냐면 대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나 실연했어. 나 너무 힘들어하면서 같이 담배를 피워달라고 담배를 줬대요. 네. 그래서 같이 피웠대요. 그때는. 그렇지만 그 뒤에 피지 않았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면서도 미국 생활하면서도 전혀 피우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배역도 잘 안 지어지고 할 때 이게 전혀 안 피워봤다면 손이 안 갔을 텐데 대학교 시절에 펴봤던 그 기억이 있어서 손이 갔고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네,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참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시기를 버텨내고 이제는 명실상부 관객들이 찾는 1순위 배우가 된 건데요.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힘,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전 윤여정 씨가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한 인터뷰에서 윤여정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단역도 다 하면서 신인으로 다시 시작했다라고 이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일기에서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네, 맞아요. 윤여정 씨가요, 이 M본부 전원일기에서 출연을 해서 밥을 먹는 안악, 이런 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 일용엄니 역의 김수미 씨가 윤여정 씨에게 조언을 합니다. 충고죠. 네. 여기서는 그렇게 밥 끼적끼적 먹어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김수미 씨가 윤여정 씨보다 선배인가요? 조언할 아닙니다. 정도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윤여정 씨 데뷔가 1966년이에요. 네네. 김수미 씨 5년 뒤인 1971년. 그때 당시에 5년 후배면 까마득한 후배인데 근데 저 윤여정 씨가 잘 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김수미 씨도 물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거지만 후배의 말을 그래? 고가워가 아니라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밥도 더 꼭꼭 왜냐하면 이게 농사 짓다가 밭일하다가 막 새참 먹을 때 밥 먹는 거니까 더 열심히 먹고 대사도 그래 내가 목소리에서 아니야 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발음 좋게 해야지 이제 밤새도록 대본도 외우고 발음 연습도 하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연기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또 한동안은 그 윤여정 씨가 작가 김수현 씨 작품에만 나오는 배우다 이렇게 한정지어지고 이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근데 윤여정 씨가 얘기합니다. 그 점은 진짜 억울하다. 네. 이 김수현 작가 드라마가 워낙에 인기 드라마고 출연 배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작품에 출연한 단골 배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유독 나만 주홍글 씨처럼 새겨져서 무슨 김수현 작가 배우 이렇게 됐는데 요 점은 좀 억울하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게 이게 부끄럽거나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 좋은 작가의 작품에 계속 러브콜을 받은 것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대중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었는데요.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만 대략 10작품 정도의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짚어보자면 일단 무지개를 시작으로요. 출세작인 새엄마로 김수현 사단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직후에 사랑과 야망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배반의 장미,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내 사랑 누굴까 등 김수현 작가의 아주 빅 히트작에 자주 모습을 비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꽤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0년대 언론에서는 윤여정 씨를 김수현 사단의 사단장이다. 이렇게. 예. 정말요? 아니 그 인연의 시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윤여정 씨가요, 김수현 작가의 데뷔작인 무지개에 출연을 한 이후에 이 두 분의 성격이 또 시원시원하신 분들 아닙니까? 굉장히 또 친분이 쌓여졌고, 윤여정 씨가 미국으로 간 생활이 하는 동안에 김수현 작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향수를 좀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다시 작업을 하게 됐나요? 자, 한국으로 이제 윤여정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김수현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너는 그냥 네 혼자 너 이름으로만 활동해도 금세 잘 될 거니까 굳이 내 작품에 출연해서 뭐 우리 친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듣지 말자. 그래, 우리 같이 작품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했지만 거의 뭐 전원일기 빨래터 안악 막 이렇게 출연 작품이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서 김수현 씨가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수현 이제 작가가 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 왜 이렇게 이혼하면 텔레비전에 바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원 글씨를 지어주고 싶어서 김수현 작품에 또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윤여정 씨는요. 윤여정은 김수현 작가 아니면 안 돼라는 뭐 이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 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요. 그렇죠. 실제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수현 씨 작품을 할 때 다른 배우가 하는 것보다 한 100배쯤은 노력을 더 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김수현 작가의 그 대본 자체가 대사량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글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가 일단 1페이지부터 130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본을 전부 웬만하면 이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고 내 대사가 기억이 안 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대본을 보는 이런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토크쇼에서 배우가 가장 연기를 잘할 때는 가장 돈이 필요할 때. 네. 아, 명언이죠. 네. 실제 영화 바람난 가족을 이제 촬영할 때, 출연을 했을 때였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노출 장면이 많아서 꺼려졌지만 당시 집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영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윤여정 씨가 나는 배고파서 사실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은 참 잔인한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윤여정 씨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 또 월드스타로 도약하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 뭔가요? 윤여정 씨, 월드스타 윤여정의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요. 윤여정 씨가 연기생의 차별화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성 없는 어머니 역 대신에 이것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네. 할머니 역할입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 보면요. 뭐 어머니, 할머니, 시어머니 해도 굉장히 개성 있고 네. 캐릭터가 잘 살아있는데 예전에만 해도 뭐 어머니 역할 이러면 그냥 굉장히 평범한 맞아요. 네, 이렇게 별로 튀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드라마가 거의 남녀 주인공을 축으로 해서 거의 모든 게 다 돌아가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 하냐면 그래 밥 먹었니? 귀가할 때 이렇게 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그 결혼 허락 못한다. 네. 요럴 때만 좀 대사일지 거의 잘 없었거든요. 네. 오. 근데 여배우들은 또 할머니 연기는 좀 꺼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할머니 연기뿐 아니라 탑스타였던 사람들은 어머니 역할, 네. 이모 역할 갈 때도 꺼리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는 어머니를 넘어서 할머니, 그중에서도 증조 할머니 역할을 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2005년 굿세어라 금수나 이 드라마에서 증조 할머니 역할을 했는데 당시 윤여정 씨 나이 5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느 배우들은 할머니가 꺼린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나는 겁이 없다.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할머니면 어떻고 할아버지면 어떠냐. 어떻게 보면 이 배역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의 윤여정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씨가 하는 할머니 역할은 우리가 그 기존에 생각하는 할머니 역할이 아니고 굉장히 그 영화에서 파격적인 할머니였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여주는 여자, 가로지기, 바람난 가족 등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꼽는 이유가 일단 나이, 여배우가 나이가 들어서도 노출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우리가 윤여정 배우를 얘기할 때 국민 엄마라는 호칭을 잘 쓰지 않잖아요. 네. 국민 엄마라는 호칭보다는 뭐랄까요? 계속해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글로벌한 배우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형성에서 탈피한 그런 역할을 많이 정말요. 했는데 네. 그래서 이 배우의 그 선택 기준은 뭘까? 배역 선택 기준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좀 작품 선택에 있어서 용감했던 것 같다. 근데 나는 남들이 다 하는 역할, 특히 이제 여자 스타다 하면 하는 게 비련의 여주인공이잖아요. 그거 막 울고불고 싫었다. 나는 차라리 평범해 보이는데 그 역할을 맡아서 나만의 캐릭터로 소화하고 싶었다. 굉장히 이거 멋진 말이고 진지한 연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여정 씨 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터닝 포인트도 한번 볼까요? 자, 월드스타가 된 윤여정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 자, 공개 바로 하겠습니다. 예능 블루칩입니다. 아니 요즘에 진짜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지난 2013년도 연기 인생 50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아주 따뜻한 그리고 아주 딱 정확하게 찌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청자의 심금을 울리며 젊은 세대의 사랑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굉장히 세련되시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생각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게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뭔가 어르신의 느낌과는 많이 달라서 네. 이 젊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여정 씨의 말 중에 이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순이 돼도 인생을 몰라.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세 처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말 때문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죠. 윤며들다. 네. 윤며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여정 씨의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보면요. 유독 해외 영화제와 인연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특히 칸 국제영화제인데 윤여정 씨가 2010년이 열리면서 굉장히 이런 행보가 많았어요. 2010년에 영화 하녀 하하하
두 편으로, 아니 한 편으로 가기 힘든데 두 편으로 칸 국제영화제 밟았고요. 바로 2년 뒤에 또 돈의 맛과 다른 나라에서로 또 두 편 들고 칸에 갔었어요. 저도 이때 만났었는데, 제가 거기선 파티가 많아요. 파티 이렇게 쓱 가봤더니 윤여정 씨가 이렇게 딱 샴페인 한 잔 들고 앉아 계시는 저 유럽 배우인 줄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이 월드스타의 기운이 감독을 했었고, 또 이재용 감독하고 찍은 이 죽여주는 여자, 정말 명작이죠. 이걸로 캐나다 몬트리올 판타지아 영화제에서도 여우주연상 받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 미나리, 우리가 미국에서 뭐 30개 넘게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뿐 아니라 바로 위에 캐나다까지 북미에서 32개, 정말 K 시네마스타 이런 또 한 번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저력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최근 굉장히 핫한 그 영화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죠? 네, 이 영화 참 강추하는 게요. 그 친정 어머니 역할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간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이국 땅에 미나리 씨를 품고 간 친정 어머니 순자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데 윤여정 씨의 연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이고 외국에서도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기를 평가하는 이 글들에 저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순자라는 역할이 극중에 이 손자를 굉장히 놀려먹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순자는 영리한 신스틸러다. 그녀는 강인하지만 친절하고 긴 인생을 살며 축적한 현명함도 갖추고 있다라고 극찬을, 이 캐릭터 자체를 굉장히 극찬했고요. 그리고 할리우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얼핏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전형적인 할머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할머니 캐릭터에서 탈피했다라는 아주 극찬을 또 내놓으면서 고정관념을 깨놓는 연기를 한다라고 이 해외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나리의 성공과 함께 윤여정 씨의 그 영어 실력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예능에서도 영어 잘하고 계시죠. 근데 정작 미나리 영화 속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실제로는 이 영화가 정의삭 감독이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다 영어로 쓰여졌어요. 그랬다가 이게 한국 부분은 이제 다시 한국말로 옮겨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윤여정 씨가 이거 자연스러운 일상 한국어로 고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고, 이 영어 실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태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미국에서 몇몇 곳에서 윤여정 씨가 GV라고 하죠. 이 무대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 정의삭 감독이 한국의 전설적인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들더니 그냥 올드 레이디다. 나 늙은 여자다. 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5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설이 됐다. 근데 요게 뭐냐면은 영어를 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객석에서 이 레전더리 액트리스를, 이 전설적 배우를 올드레이디, 늙은 배우로 바꾸는 순간 완전히 박수가 터지더라고요. 정말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는 국민 배우를 넘어서 월드스타가 되신 만큼 앞으로도 그 멋진 연기 쭉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영화 소식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시죠. 네, 박스오피스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고요. 4위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3위는 모리타니안, 2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대망의 1위는 미나리입니다. 네. 자, 미나리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미나리가 극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면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고 있고, 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통합 전산망에서 한 극장 중에 98%를 종합해가지고 수치를 발표하죠. 지금 현재 23일 집계를 보니까 71만 7,056명이 보셨고, 개봉한 이후 20일째 박스오피스 1위 자리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나리를 아직 안 봐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상 받은 영화는 재미가 없다라는 편견을 깨주는 그런 영화고요. 줄거리부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4월에 개최되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종합 이 최종 후보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이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줄거리를 알아봐야죠.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의 시골에 이주한 30대 부부가
농장을 일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독의 네.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윤여정이란 배우에게 제대로 스며들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오스카상 수상까지 노리고 있는 윤여정 씨가 출연한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영화부터요. 네, 그 첫 번째 영화는 지난 2012년에 개봉한 돈의 맛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작품이죠. 이 돈에 지배돼버린 재벌가의 어떤 욕망과 애증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냈던 영화인데 임상수 감독 작품입니다. 그중에서 윤여정 씨는 원래도 막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장해서 다시 한번 나만의 재벌가, 나의 성을 이룩한 그런 백금옥이라는 역할을 했어요. 정말 또 윤여정 씨가 아니었으면 누가 가능했을까 싶은 그런 고귀하면서도 예민하면서도 그런 모두를 다 장악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파격 배드신이 있었죠. 네. 윤여정 씨가 이런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준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의 맛을 연출한 임상수 감독과 윤여정 씨는 영화 바람난 가족을 통해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윤여정 씨가 이 임상수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저 감독 이상하네라고 촬영 내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니 흠잡을 정도로 이게 트집을 잡을 정도로 불손하진 않은데 이게 어딘가 불친절했다라고 회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 바람난 가족을 봤다는 거죠. 근데 보고 났더니 이 임 감독이야말로 진짜 진일보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페미니스트더라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의 철학을 높게 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단역도 나오라고 하면 그의 작품에 굉장히 기꺼이 나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임상수 감독에 대한 믿음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라는 걸 알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영화 돈의 맛은요, 개봉 전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작으로 또 기대감을 모았었죠. 네, 그렇죠. 돈의 맛이 공식 상영 직후에 7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지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에서도 선물을 들고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수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여정 씨에게는 또 다른 기록을 남겼는데요.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화 돈의 맛 전에 2010년 한 해의 영화 하녀 그리고 하하로 칸에 다녀온 윤여정 씨이기 때문에 한 배우가 2년 간격으로 동시에 2편으로 칸에 초청된 것이 국내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영화 갈까요, 이제? 네, 두 번째 영화는 지난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이 영화에서 윤여정 씨는 1950년생 소영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소영은 공원에서 노인들에게 성을 파는 역할이었어요. 이 죽여주는 서비스로 단골이 많은 소영 역할로 열연을 했는데 윤여정 씨가 정말 이 제목 그대로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려는 노인 손님들의 이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말리는 게 아니라 돕는 실제로 죽여주는 행위에 나선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이 영화로 고령사회의 이 한국의 노인 문제를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윤여정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단독 주연 맡았던 영화 맞죠? 그렇죠. 사실 뭐 영화 이제 말했지만 뭐 바람난 가족도 좋았고 뭐 그 또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굉장히 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돈의 맛도 있었고 많았죠. 좋은 작품들 많았습니다. 한여에서의 어떻게 보면 한여 잠깐 얘기해 보면 본인이 한여 충녀 때 연기파 식모였는데 이걸 리메이크한 영화에서 한여 역할을 전도연 씨가 할 때 다시 거기에 집사 역할로 윤여정 씨가 출연했어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출연. 이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 좀 조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죽여주는 여자는 오랜만에 단독 주연이었는데 얼만큼 오랜만이냐. 환여가 72년, 충녀가 72년이니까 이게 이제 죽여주는 여자가 2016년작이거든요. 44년 만에 단독 주연을 한 거예요. 근데 연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지금 이 죽여주는 여자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성 서비스를 파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천박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윤여정 씨 특유의 무심하면서도 덤덤하면서도 이 마음속은 따뜻한 어른의 역할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여준 여자의 또 다른 의미, 어떤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역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판타지 같은 얘기잖아요. 그 판타지 같은 얘기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연기를 했는데 그 덕에 몬트리올 판타지 영화에서도 여우주연상 받았고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영화제에서도 여우주연상 받았고 해외뿐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올해의 여성영화제, 부일영화상 이렇게 주연상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다시 한번 윤여정이었어. 윤여정이라 가능하구나. 그런 걸 또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또 한 번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보여준 건데요. 이 영화 비하인드로 또 굉장히 재밌는 게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윤여정 씨를 염두에 두고 썼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소재를 떠올리고 어떤 배우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쓴 게 처음이었다. 그만큼 실제로 많은 영감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윤여정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이 영화에 큰 영향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정 씨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평범하지 않은,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여정 씨는 죽여주는 여자 이후에도 그것만이 내 세상,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리고 찬스리는 복도 만치 등에서 그 뭐 역할의 크기라던가 뭐 배역의 이런 뭐 캐릭터를 다 막론하고 정말 연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사람, 그리고 공감과 연민을 주는 사람, 이해와 탄식, 그리고 참 이건 신기한데 불편함과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주는 여배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갖가지 감정을 자아내는 배우다라는 평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국내 관객들과 영화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던 이 윤여정 씨, 미나리로 드디어 월드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통장에 입금되면 못할 게 없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나 독립영화 힘들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면은 독립영화 많이 하셨어요. 죽여주는 영화도 독립영화고 찬실이는 복도 만치도 독립영화고 또 정유미 씨와 함께한 산나물이라는 단편영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전도연 씨가 선배님 꼭 해주시면 안 돼요. 후배에 또 이 청도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좀 불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그 황혼과 함께 윤여정 씨의 인생의 황혼을 보여주는 그 표정이 있는데 정말 압권이었거든요. 이렇게 행보를 보면 정말 이렇게 흔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역할, 또 그냥 대장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독립영화에도 힘을 보태주면서 한국 영화의 어떤 역사를 써 오셨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 미나리고 월드스타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나리에서도 손주 음료수 뺏어 먹고 손주한테 사투 가르쳐주고 막 이랬다잖아요. 네. 근데 어떤 연기, 어떤 배역을 더 하고 싶을까요? 네, 윤여정 씨가 사실 어린 시절에는 주인공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좀 들게 되니까 근사한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늙어도 무섭지 않은 그런 역할을 소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떤 역할이든 윤여정 씨가 하면 그 자체로 예술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기 변신, 또 연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운전하다 보면 바닥을 유심히 이렇게 보게 돼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운전하다가 저희가 또 5030 계속 네,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뭐 50, 30 써 있는 거 보면 눈길이 가더라고요. 사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자, 이제 모두 이제 실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더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5030 미션 오늘 어디로 떠났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들. 대한민국 보행자의 안전사수를 위해 행복한 아침이 나섰다. 올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지역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하고 생활권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하는 범국가적인 정책인데 안전속도 5030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두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속도를 바꾸는 대국민 프로젝트 미션 5030 지금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속도 미션 5030. 네. 홍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어떻게 강남 샵에서 하고 오셨고 옷도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스타일이. 예.
아무래도 제가 인기를 실감하다 보니까 네. 제 회사 내에서 네. 지금 다들 저한테 네. 인사도 먼저 걸어주고 요즘 사인을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회사 내에서. 맞습니다. 지금 더 유명해지기 전에 네. 멋있는 사인을 해주기 위해서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회 때, 2회 때, 3회 때 거듭될수록 예. 좀 이렇게 좀 세련돼지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회 때쯤 됐을 때는 지금보다 몸무게도 한 10kg 빠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셋! 셋! 망고를 유혹하네. 오늘의 미션 장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교통량이 많은 왕복 5차선 도로의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제한속도 50km 구간 장경궁 서울대병원 국립어린이과학관이 위치해 보행자 이동량이 많고 차량 이동이 끊이지 않는 구간인데다 코너를 돌면 펼쳐지는 직선 코스에 과속 차량들이 속출하는 것. 특히 버스 정류장이 5차선 도로 중앙에 위치해 보행자가 많고 그만큼 보행사고 발생률도 높은 구간인데 제한속도 50km인 이곳에서 과연 모범 안전 운전자를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저희 여기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이잖아요. 예. 네. 이 지점에서 좀 교통사고가 많다고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이 도로에서 37건의 그 사고가 발생을 진짜 했다고 합니다. 많네요. 예. 네. 보통 이 버스 정류장이 그 가운데 있는 곳은 자기가 타야 되는 버스가 도착을 해가지고 네. 그 버스를 타려고 보행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네.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2019년에 네. 40대 여성분이 여기서 횡단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중상을 입으신 그 장소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군요. 예. 네. 오늘의 속도 측정 룰. 국립어린이과학관을 지나 장경궁 앞까지 약 150m의 직선 거리를 지나는 차량을 관찰한다. 정확한 타기 설정을 위해 바깥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우선으로 1차 지점에서 한 번, 2차 지점에서 한 번, 두 번에 거쳐 속도를 측정하고 두 지점을 모두 제한속도 50km 이내로 통과한 운전자는 오늘의 모범 안전운전자로 선정돼 상품을 받게 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연 늦은 밤에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것인가? 현재 시각이 9시거든요. 네, 한 2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또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2차선에 오는 검은색 차량인가요? 예. 네, 네, 지금. 네. 검정색 SUV인가요? 과연 성공할까요? 좀 빠른 것 같은데요? 58km입니다. 58km. 아, 1차 지점을 그냥 뭐 그냥 네. 예, 저희의 기대를 이제 져버렸네요. 그렇죠, 네. 지금 요 택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제일 앞에 2차선에 있는 저 택시. 좀 너무 느리게 오는데요. 과연 택시 속도는 어떨까? 61km입니다. 61km. 아, 전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빠르네요. 네. 네. 50km 이하로 달린다는 게 네, 쉽지가 않네요. 그때 코너를 돌아 달려오는 차량 한 대. 빨라 보이는데. 너무 빠른데요? 지금 너무 네. 빨리 들어오시는데요? 1차 측정 실패. 아, 진짜 너무 빨리 달리시는데요, 지금? 과연 2차 지점의 속도는 무려 83km. 진짜 빨리 달리시네요. 진짜 여기가 50km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F1 레이싱장인 것 같아요. 아, F1 레이싱장. 지금 아, 근데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아, 근데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킥보드로 전동 지금. 킥보드로 지금 달려오신 분인데. 이분 킥보드로도 50을 넘을 것 같은데요? 왜? 가오장어. 왜? 가오장어. 아, 이거 박사님 지금 킥보드로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갔는데 이게 예. 가능한 겁니까? 킥보드는 도로 가장자리로 보통 달리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모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옷도 지금 롱패딩에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같아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차가 안 와서 망정이지, 그렇죠. 네.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현재 시각 9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9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점은요. 통행량이 꽤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찍은 곳 중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또 대학로 근처고 그러니까 좀 통행량이 좀 꽤 있네요. 네. 지금 버스랑 버스와 닿을 듯 아슬아슬 지나가는 차량. 위험하지 않나요? 보시면은 이게 버스 중앙차로가 네. 여기 창경궁 앞에까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용차가 끝나요. 네. 차선이 없어지거든요. 제일 안쪽이. 그래서 버스가 여기서 안쪽으로 우회전하는 버스들이 있어서 그 버스들로 인해서 이제 여기 일반 차들하고 버스하고 이제 엇갈리는 그런 좀 엉키네요. 그렇죠? 차례차 사고도 좀 발생할 위험이 좀 있는 곳입니다. 혹시나 요 부분을 좀 지나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주의해서 운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바깥에 있는 하얀 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요거 1차 지점 48km입니다. 48km. 네. 괜찮습니다. 예, 뭐 느린데요? 2차 지점. 과연 성공할지 두 번째 지점 과연 41km입니다. 41km.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잡았어. 성공이에요. 드디어 오늘의 첫 모범 안전운전자 탄생. 으라? 너무 못 잡을 것 같은데 저거. 지금 차선을 바꿨어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를 그렇죠. 네. 차선 변경으로 만나지 못한 첫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자, 첫 번째 차량은요, 1차 지점, 2차 지점을 다 성공했는데 차선을 바꾸고 이렇게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차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한 대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하얀색 차량. SUV 느리게 오고 있어요. 요거 가능성 있습니다. 1차 지점. 45km입니다. 또 성공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성공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요? 2차 지점. 속도가 2차 지점도 성공할 수 있을까? 38km입니다. 38km. 성공했습니다. 또 성공했어요. 벌써 두 대째예요, 지금. 와, 진짜. 여기 진짜 잡으러 가시죠. 명동인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지금 여기요. 네. 과연 인터뷰도 성공할 수 있을까? 잡았어요. 인터뷰 하신답니다. 나오라고요. 하신다고요? 하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창경북로에서 만난 두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평소에 안전속도 5030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쵸. 우리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올해 4월 17일부터 도시 지역의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가 이제 기존에는 60이었는데 이제 50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청소기도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선물이 있나요? 차량용 청소기. 오, 의외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좀 이렇게 원하셨는데 차량용 청소기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가운데 거 한번. 자,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네. 야, 정말.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번 뜯어보시죠. 네, 뜯어보시죠. 하나, 둘, 셋! 이야! 차량용 청소기 청소기세요. 차량용 청소기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네네. 안전속도를 지키시다 보니까 이런 행운이 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속도를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미션 5030 한번 같이 화이팅 외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5030 화이팅!
서울대병원 네, 종로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저는 근데 앞으로도 한두 명 더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명당인 것 같아요. 명당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택시 오고 있습니다. 택시, B택시. 53km입니다. 53km. 아, 53km 아쉽네요. 아, 중앙선 택시. 네. 68km입니다. 68km. 아. 46km입니다. 46km. 네. 아, 통과했는데, 아, 이거 신호가 걸렸습니다. 신호가 걸렸네요. 네, 아. 깊어만 가는 종로의 밤. 두 사람도 지쳐만 가고 현재 시각 10시 50분. 이제 10분 남았어요. 네. 한 분만 더 한 나오면 좋을 번만 것 더 같은데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때 미션 5030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차량 등장. 저 화물차. 저 화물차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물차? 네, 덤프트럭.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1차 지점 속도는 49km입니다. 49km.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과연 2차 지점 속도는 49km입니다. 또 49km라고? 49km? 마치 성공이에요. 또 성공이에요. 네. 잡혔나요? 제발 인터뷰까지 성공해야 할 텐데. 안 보게. 기사분이 지금 지나치는 못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신다고? 하시나요? 인터뷰 섭외 성공. 기사님, 안녕하세요. 장경북로에서 만난 세 번째 모범 안전운전자. 저희가 모범 안전운전자로 기사님이 선정됐습니다. 네. 화물차 운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항상 속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자기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운전에 대한 철학? 아, 그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속도를 줄이면 네. 사고가 없습니다. 와,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속도 5030의 슬로건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네. 기사님께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상품권 있고요. 차량용 청소기 있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있거든요. 아, 저는 뭐 상품권이 괜찮겠습니다. 역시 상품권. 과연 세 개 중에 하나가 상품권이거든요. 딱 하나가. 네. 아, 그래요? 네네. 이걸로 하죠. 이걸로요? 아, 잠깐만요. 제가 또 이거 한번. 네. 아, 기사님. 다시 꺼놓을까요? 아니요. 전생에 정말 착한 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이거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요? 예. 뜯어보실까요? 예, 예. 하나, 뜯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화점 상품권 당첨. 상품권 30만원! 아이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전속도를 지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런 캠페인은 네. 계속 해주셨으면 네.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미션 5030 화이팅! 미션 5030 다음 주에 만나요. 요 며칠은 계속해서 일교차가 이렇게 크네요. 아침엔 쌀쌀한데 오후엔 좀 더운 느낌까지도 가고 있고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입고 먹기 편한 겉옷 하나 챙겨서 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